마음내 교육도 시작을 해봅시다. 그리고 여러분 블랙보드에 지금 보시면, 내가 없애버렸구나. 블랙보드에 그 설문조사가 있을 거예요. 여기 보면 수강생 대상 설문 안내가 있는데, 이거 제가 적은 건 아닌데 교수학습개발센터에서 온라인 조사를 하는 거고, 이거를 나중에 제가 볼 수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의견을 있는 그대로 적어주시면 제가 최대한, 물론 의견이 되게 다양하고 서로 상충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뭐 내 의견은 무시됐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제가 최대한 반영을 해서 여러분들 다 조금씩은 그래도 만족하고 학습을 할 수 있는 수업이 되도록 노력을 할 테니까 응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내에 대해서 지금 배우고 있는 거고, 여러분들은 너무 수업 시간에 다들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매우 좋고, 우리 뉴로 에듀케이션이 뭔지도 배웠고, 뇌부피와 내 머리 크기 그리고 지능 간의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했는데, 약하긴 하지만 0.3 정도, 뭐 연구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그 연구들을 모아봤더니 0.3 정도의 정적 관계를 보이고 있었다라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머리가 크다고 뭐 항상 머리가 좋고 머리가 작다고 항상 머리가 나쁘고 이런 거는 절대 아닌 거죠. 상관그래프 0.3 상관그래프를 찾아보면 알 수 있다시피 이렇게 많이 퍼져 있잖아요. 이렇게 돼 있으면 막 이런 식으로 점이 안 찍힌다. 자, 이런 식으로 좀 퍼져 있는 그 형태이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머리가 커요. 그래도 여기 요 아래쪽에 있을 수도 있고 위쪽에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냥 나에게 있어서는 좋을 대로 생각하면 돼요. 내가 머리가 작으면 나는 머리가 그래도 좋을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어쨌든 관계가 있었다는 거고, 뭐 어떻게 생겼는지는 이렇게 나오는 거고, 오늘 배운 내용 중에 보면 여러분, 그러면은 이게 프론탈이죠. 전두엽이 되는 거고, 좀 더 앞부분이 프리프론탈이 되는 거고, V는 이제 다음 시간에 수업 시간에 좀 더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오늘 얘기가 나와서 얘기하는데, 요 부위가 올비토프론탈, 프리프론탈 코르텍스, 올비토프론탈 코르텍스, 올비토프론탈 코르텍스가 되는 거죠. 올비토가 이제 눈 아래 이런 거기 때문에 올비토, 눈이 여기 붙어 있죠. 온폭 들어가 있죠. 뭐 그런 부위고, 부위 이름은 그냥 듣고 흘리세요. 나중에 제가 PPT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해백질, 백질이 뭔지 알아챘죠? 뭔지 아시죠? 설마 벌써 까먹었으려나? 한번 공부를 다시 해보세요. 그리고 MRI에 대해서도 이거를 열심히 배웠는데, 어떤 분이 이제 그 fMRI는 그럼 뭐냐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셨더라고요. 그래서 fMRI는 이거는 두 번째 이 뇌구조 부위 PPT 제가 올려드릴 건데, 거기에 슬라이드 97번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MRI와 원리는 똑같아요. 원리는 똑같은데 이렇게 수소 원자가 뭐 공명해서 에너지를 이제 뿜어내는 그런 것들을 디텍트를 하는 거죠. 탐지를 하는 건데, fMRI, Functional MRI, 기능적 MRI라고 하는 것은 어떤 뇌세포로 산소를 많이 가진 혈류가 얼마나 가고 있는지를 측정을 할 수 있는 방법인 거예요. 지금 보면은 산소를 가진 애와 산소를 가지지 않은 애는 여기가 철 성분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철 성분이 있기 때문에 그 수소 양성자가 반응을 하는 것이 산소가 있을 때와 없을 때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세포로 산소가 많이 있는 그 피가 흐를 때랑 산소가 덜 있는 피가 흐를 때 이 나오는 에너지가 달라지는 거죠. 나오는 신호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 신호를 뽑아내서 지금 내 뇌에서 산소가 많이 가고 있는 부위가 어딘지를 측정을 해내게 되는 방법이 기능적 MRI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산소를 이 fMRI에서 측정을 하는 것은 뭐 볼드 시그널인데, 이거는 외울 필요 없고 그냥 이해를 하시면 돼요. 산소를 지닌 헤모글로빈과 산소가 없는 헤모글로빈 B를 측정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 이 그림은 어떻게 나왔냐? 그냥 가만히 있을 때 상황과 어떤 지금 여러분들 뭐 소리를 듣고 뭘 보고 있죠? 이렇게 뭔가 소리를 들을 때 상황을 둘이 빼줘요. 이거는 소리를 들을 때고 이거는 가만히 있을 때, 그렇게 해서 빼줬을 때 이게 지금 산소들이 얼마나 가고 있는지를 다 나타내주는 그 그림인데, 이걸 그림으로 표현을 했죠. 그래서 둘이를 뺐을 때 그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그 피험자 1, 피험자 2, 피험자 3 이렇게 피험자들 다 모아서 평균값을 내서 어떤 자극을 줬을 때와 가만히 있을 때의 이 부위에
혈액이 어떤 자극을 줬을 때 많이 가더라. 가만히 있을 때에 비해서 이렇게 나온 그림이 요런 그림이 되는 거죠.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보는 fMRI의 그림인 거죠. 그래서 해석을 할 때 뭔가 세포가 활동을 하려면 산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쪽에 소리를 들려줄 때 산소가 평소보다 더 많이 가는 것은 아마도 이 부위의 세포들이 활동을 더 활발히 하기 때문이다라고 이제 우리는 이해를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컨트롤 액티비티 여기서도 모든 곳으로 산소는 다 가고 있어요. 다만 어떤 자극을 줬을 때 특정 부위에 조금 더 산소가 많이 가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우리는 이 부위를 이 자극과 연결이 되는 기능적으로 연결이 되는 부위이겠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이거 이해되시나요? fMRI가 뭔지 이 부분은 이제 넘어가면 될 것 같고 다른 부분들도 넘어가고 여기서부터 다시 뇌는 우선 매우 복잡하죠. 너무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사실 아직 미지의 분야인 거죠. 그래서 오늘 외우신 분들도 있던데 약 860억 개의 이제 신경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고 대뇌피질에는 160억 개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수치는 잘 안 와닿죠. 저도 사실 860억 개가 몇 개인지 잘 몰라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한 신경세포는 약 10,000개 정도의 10,000개 이상의 시냅스를 형성을 하고 있다. 그 신경세포의 수보다 더 많은 수의 신경교세포라는 세포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 글리아셀에 대해서는 신경교세포에 대해서는 뭐 잘 알려주지를 않는 거죠. 우리가 책에서는. 근데 최근에 연구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신경세포를 보조해주는 세포라고 할 수 있죠. 그 백질이 지방질로 둘러싸여져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하얗게 보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지방질로 둘러싸는 그 세포도 신경교세포 중에 하나예요. 진짜 지방이 아니라 그 지방으로 이루어진 어떤 세포가 둘러싸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신경교세포인 거죠. 그래서 이거는 비유를 하자면 이 벽돌이 이제 신경세포면 이 벽돌 사이에 이렇게 다 채우고 있는 것들이 다 신경교세포라는 세포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교세포도 이제 신경세포 수보다 더 많이 존재를 하는 거를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엄청 복잡하고 그 작동 원리가 우주와 닮았다고 하는데 이 논문을 봤는데 너무 물리 수학 쪽이어가지고 저는 이해를 하지는 못했어요. 뇌의 특성은 이건 수업 시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변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연구를 보면 쥐를 이런 환경에 키웠을 때와 그냥 깔집만 깔린 환경에 키웠을 때 뇌의 그 신경세포는 이런 모습을 보였고 특히 기억 형성이나 이런 데 중요한 부위에서 이런 모습을 보였고 이런 자극이 많을 때는 이게 좀 더 활발히 성장한 것 같은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근데 이게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쥐가 보통 사는 환경이 이렇게 복잡한 환경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연구를 보고 해석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즉 박탈된 환경에 살면 뇌 발달이 저해된다라고 해석을 하는 게 더 옳은 해석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극이 많으면 뇌 발달이 높아진다라는 해석보다. 어쨌든 뇌는 경험에 의해 변한다라는 거를 확인해주면 좋겠고 이렇게 뇌의 기능과 구조가 변화하는 특성을 뇌 가소성, brain plasticity라고 얘기를 합니다. 뇌의 구조도 바뀌고 그러니까 백질, 회백질 이런 것들이 더 두꺼워지고 이렇게 변화되는 거죠. 여러분들 논문 중에서도 있죠. 구조도 바뀌고 기능도 바뀌는 이런 특성을 뇌 가소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수업 시간에 설명을 드렸으니까 넘어가고 이 연구를 살펴보면 posterior hippocampus예요. 히포캠퍼스의 줄임말을 그냥 이렇게 표현을 한 거고 posterior hippocampus 어딘지 이제 아시겠죠? posterior hippocampus의 gray matter volume 이거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와 years experience taxi driving 간의 관계를 그린 거예요. 그래서 이 점점점점이 다 택시 드라이버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분 이렇게 다 모은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이 둘 간의 관계가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이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이거 이거 이해되세요? 이건 수업 시간에 같이 얘기해 봅시다. 자, 누구의 뇌인지를 한번 이것도 수업 시간에 같이 얘기해보고 진실 혹은 거짓
이거 오늘 질문 나온 분들이 있었는데 논문 중에 뉴로미트라는 거 있었죠. 그 뉴로미트라는 그 논문도 하나 올렸는데 뇌에 대한 잘못된 고정관념들에 대해서도 연구가 많이 되고 있어요. 첫 번째 애들이 많이 물어보는 게 선생님 공부하면 주름 많이 져요? 아니면 뭐 막 주름에 대한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특히 막 공부하면 주름 많이 생기는지가 되게 궁금해하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렇다고 알고 있는데 우선 첫 번째, 인간의 뇌가 가장 많이 주름져 있을까요, 여러분? 이건 PPT를 봤겠지만 이렇게 보면은 주름이 많이 져 있는 것 같죠? 이건 GNN인데 GNN 너무 팽팽하죠? 많이 주름져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렇진 않다는 거죠. 여기 보면 돌고래 뇌인데 돌고래 뇌가 오히려 더 주름이 막 많이 져 있는 것 같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뇌가 가장 많이 주름져 있다라는 거는 거짓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인간의 뇌가 어떻게 특별한지는 여러분 이 톡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죠. 근데 이 인간의 뇌를 살펴봤을 때 몸의 무게와 이제 뇌의 무게 간의 관계를 그려봤을 때 이게 이제 가장 잘 경향을 나타내는 추세선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 추세선에서 약간 위쪽에 올라와 있기는 해요. 그래서 즉 몸 무게에 비해서 조금 더 많은, 조금 더 높은 수준으로 이제 뇌가 무겁기는 한데, 근데 뭐 다른 데도 돌핀이나 뭐 엘리펀트는 아니다. 돌핀 같은 경우도 몸의 그 무게에 비해서 좀 더 높은 수준의 브레인 웨이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몸의 그 킬로그램이랑 무게와 뇌의 무게 간의 관계만으로는 인간의 뇌가 특별한 건 설명할 수가 없는 거죠. 이건 넘어가도록 이거는 오히려 여러분들 알면 더 헷갈릴 것 같아요. does not inform이니까 이건 넘어가고. 그래서 이 테드톡을 보면 인간의 뇌가 왜 무엇이 그렇게 특별한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우선 알아줘야 될 것은 설치류에서 뇌 구성 원리가 인간과는 다르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우리 인간의 우리 뇌는 구성 원리가 다르기 때문에 뇌가 커질수록 신경세포의 수가 더 많아질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영장류에서 인간의 뇌가 커지면서 영장류 속에서 이제 진화를 해가면서 예를 들면은 침팬지의 뇌는 요만했고 인간의 뇌는 뭐 요만했어요. 좀 뇌는 다르게 생겼겠지만 그러면은 침팬지의 뇌가 가질 수 있는 신경세포 수가 예를 들면 5개였다. 그러면 인간이 뇌에서 가질 수 있는 신경세포 수는 훨씬 더 많을 수가 있게 되는 이런 구성 원리를 가지고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신경세포들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에너지를 많이 쓰죠.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쓰기 때문에 밥을 많이 먹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생식만 하거나 아니면은 에너지를 쓸 수 없게끔 먹이를 먹게 되면은 이 신경세포가 다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침팬지가 신경세포의 수도 작고 뇌도 작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뇌는 아마도 신경세포가 매우 많다는 거, 영장류 내에서 봤을 때 신경세포가 매우 많다는 게 이제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 약간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지금 보면 근데 또 코끼리나 다른 동물들은 또 세포수가 되게 많아요. 인간의 뇌처럼. 그렇기 때문에 이 고래나 코끼리의 뇌와는 비슷한 피지 신경세포수를 또 보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 이분의 설명은 영장류에서만 이제 좀 더 효과적으로 설명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여전히 풀리지가 않았어요. 고래나 코끼리의 뇌와는 피지 신경세포가 수가 비슷한데 그럼 또 무슨 차이냐라는 거는.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건 연결이 어떻게 돼 있는지도 굉장히 중요한 게 아닐까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정답은 아직 알 수 없다. 그럼 이제 많이 물어보는 게 똑똑한 학생의 뇌는 더 주름져 있을까요? 그래서 이게 하나는 이렇게 위로 올려서 보면 하나는 이렇게 세 개가 묶이고 이렇게 세 개가 묶이는데 아인슈타인의 뇌와 그냥 일반적인 그 나이가 비슷한 사람의 뇌인데 아래쪽이 아인슈타인의 뇌예요. 그래서 막 주름이 더 많이 져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실제로 보면 여러분 여기 센트럴 서커스 중심 고랑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이 각각의 이 서커스라고 하는 게 이렇게 푹푹 들어간 부분을 서커스 고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들은 인간에서 이렇게 다 이름이 있어요. 여기는 라테랄 서커스 뭐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이 각각의 고랑들이 다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랑이 더 많이 생긴다는 거는
절대로 아닌 거죠. 그게 아니라 공부를 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는 이제 신경세포 수준에서 이 신경세포 수준에서 시냅스가 생겼다 없어졌다 생겼다 없어졌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냅스가 어떻게 생기고 어떻게 잘 없어지는지가 공부를 할 때 나타나는 변화인 거죠.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학습을 할 때는 신경세포와 신경세포 간의 연결의 변화가 바로 학습을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연결이 생기기도 하고 연결이 사라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꼭 알아주시면 되고, 뭐 좌뇌형 학생 혹은 우뇌형 학생이 있다 없다를 확인을 했는데 연구 결과에 따르면 좌뇌형 학생과 우뇌형 학생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연구를 해봤더니 한쪽의 뇌만 더 우세하게 사용을 하는 그런 학생은 보이지 않았다라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연구를 한번 살펴보면 이거는 이 좌뇌형 학생과 우뇌형 학생이 나오게 된 연구, 그러니까 이런 미트, 그러니까 신화, 신경계 신화, 그러니까 거짓, 통념이 나오게 된 연구 결과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자극을 보여주고 그대로 그려보라고 해요. 근데 우뇌가 손상된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Z만 그려요. Z만 계속 그리고 또 이 자극을 보여주고 이제 그대로 그려보라고 하면 우뇌가 손상된 분들은 네모만 그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좌뇌가 손상된 환자들에게 똑같은 자극을 보여주고 그리라고 하면 이렇게 큰 그림만 그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똑같은 자극을 보여주고 그림을 그리라고 하면 이렇게 또 큰 그림만 그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좌뇌 손상 환자는 부분 처리가 불가하고 우뇌 손상 환자는 전체 처리가 불가한 이런 모습을 보고 부분을 처리하는 것은 좌뇌가 중요하고 뭐 우뇌는 전체를 보니까 뭐 좀 더 약간 심미적이라든지 큰 그림을 보는데 중요하고 좌뇌는 뭐 수리적이라든지 이런 데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사실 그렇지 않아요. 이게 물론 우세하긴 합니다. 우세하긴 한데 그거를 가져다가 언어 능력이라든지 뭐 수리 능력이라든지 이렇게 미세하게 적용을 하는 데는 아직 연구 결과가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이 이제 최근의 이야기인 거죠. 뇌기반 학습에서 말하는 두 가지는 사실 이거는 그냥 쉬어가면서 들으면 되는데 뭐 되게 많이 얘기를 하죠. 근데 그 중에 하나는 페이스 조절을 해야 되는 거죠. 너무 정보를 많이 알려주면 이제 뇌가 그걸 소화를 다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 부분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적당히 학생들의 그 수준에 맞춰서 수업을 해라. 그리고 페이스 조절이라고 적어놨는데 이것 또한 보시면은 막 화를 낸다든지 이렇게 엄한 분위기 속에서 수업을 하게 하면 뇌가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상황에서 어떻게 되게 편안하고 여러분들 자율적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수업을 진행을 해야 전전두 부위의 활성이 높아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안 주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그렇지만 여러분 적당한 스트레스는 또 필요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게 이제 스트레스 수준이라고 하고 이게 뇌가 얼마나 적응적으로 활동하는지를 일단 뭐 수치적으로 나타내기 힘들지만 나타냈다고 해봅시다. 그럴 때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까지는 이 뇌 활동이 이렇게 높아지다가 스트레스가 극심해지게 되면 뇌 활동이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의 적정한 스트레스는 필요하긴 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걸 결정하는 게 사실 쉽진 않죠. 왜냐하면 여러분들 모두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뭐 지금 이 강의를 듣는데 스트레스 수준이 그렇게 높지 않은데 어떤 사람은 엄청 높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고생 많으셨어요.